자, 이번 시간 우리 비상문학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유명한 작품이지. 일단 작품 선정 이유 보면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에서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인해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다? 이별의 상황이다. 그 다음 화자의 정서는 아쉬움이다. 그 다음에 그리움은 솔직히 아니겠지. 아무래도 이별의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그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포인트는 아쉬움과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사의 특징은 운율, 행간걸침, 좀 이따 행간걸침 합시다. 등과 같은 시의 형식이 시적 상황과 정서라는 어떤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 즉 내용과 형식이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 아래 감상 열기 보면 자,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정한 이별의 슬픔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성격은 일단 뭐 갈래는 알 필요 없고요. 성격은 전통적 민요적인데 전통적 민요적은 삼음보를 얘기합니다. 삼음보. 우리 민요도 삼음보거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식으로 삼음보에서 전통적 민요적이다.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이니까 아무래도 애상적이다. 그 다음에 서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제재는 인과 이별입니다. 그 다음 운율은 삼음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소월 씨가 특히 삼음보의 7호조의 어떤 민요적 율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음보 7호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우리가 삼음보 7호조를 그냥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려 이렇게 해서 1음보, 2음보, 3음보 이렇게 끊어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글자 수로 얘기하면 그립다 말을 할까 7글자죠. 한이 그리워 5글자죠. 해서 글자 수로 7호조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일단 이별의 아쉬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징은 뭐 말 안 해도 다 외워야 되겠지.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선정후경이다. 이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한시는 선경후정을 다루고 있어. 선경후정. 일반적으로 한시는 선경후정이야. 즉 앞에 배경, 뒤에 화자의 정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소래 씨는 오히려 거꾸로 앞에 화자의 정서를 다루고 뒤에 배경을 다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선경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틀립니다. 오케이? 반대야. 선정후경이고 또 한시의 내용 전개 방법을 따르고 있다 해도 틀립니다. 한시는 선경후정이니까.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음과 비음을 사용한다. 유음과 비음 뭐냐면 우리가 합쳐서 울림소리라 그러지. 노란 양말 이렇게 자음으로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을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경쾌한 느낌 줘서 음악 효과를 드러낸다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객관적 상가물 까마귀하고 강물을 통해 우리가 이별을 재촉하는 객관적 상가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의 길이가 화자의 심리를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배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너희가 보면 1년과 2년까지는 우리가 배경을 드러낸다 그랬죠. 3년과 4년은 화자의 정서를 1년과 2년은 화자의 정서를 그죠 선정이니까 3년과 4년은 배경을 드러낸데 이 정서를 드러낼 때는 상당히 짧게 글을 썼어요. 짧게 썼고 그 다음 이제 배경을 드러낸 부분은 상당히 길게 썼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시행의 길이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행의 길이를 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표현상 특징 얘기했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갑니다.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자, 여기서 한이가 중요합니다. 한이는 행간걸침이라고 아래 나왔죠? 행간걸침으로 망설임을 더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것보다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립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이제 띄어있잖아. 그래서 거리감을 줘서 화자의 망설임을 잘 드러낸다. 더 정리하면 행간걸침을 통해
화자의 망설이는 태도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정리해볼까요? 뭐라고요? 행간 걸침을 통해 뭘 드러낸다고요? 화자의 망설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간 걸침 우리 어디 있죠? 표현상 특징이 있지 않았나? 아까 읽었잖아. 그치? 우리가 행간 걸침을 까먹었다. 그지? 아무튼 행간 걸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까? 여기 있죠? 저기 운유가 행간 걸침 여기 그지? 여기. 그래서 다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립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이렇게 말줄임표를 통해서 화자의 미련이 남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죠. 그래서 지금 이별의 상황인데 이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가면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도 있는 까마귀가 서산에 해가 진다고 지적해요. 자, 서산에 해가 진다고 지적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까마귀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앞 강물 뒤에 흐르는 강물은 그 흐르는 물은 빨리 따라오라고 빨리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 다려 이렇게 해서 얘도 강물도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입니다. 그 마지막에 흐릅디 다려에서 사투리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내면 심리 그죠? 그래서 좀 망설이는 내면 심리를 드러냈고 그래서 화자의 그리움과 망설임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 뒤에는 외적 상황을 던져서요. 그죠? 시간을 재촉하는 이별을 재촉하는 배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정 후 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전제 구성 1년 이별 안타까움이죠. 2년은 망설임을 심화하고 있고 해서 선정 이별의 상황이고요. 그다음 3년은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랑 떠나기를 재촉하는 강물 후경 그래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다음에 이 작품 감상하고 각 연의 중심 내용 정리해 봅시다. 1년 이별의 안타까움이죠. 2년은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3년은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고요. 4년은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까마귀와 강물이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요. 아무래도 화자가 처한 상황은 이제 뭐예요? 이물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까마귀 강물은 뭡니까? 이별을 재촉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열했다 그랬죠. 시행을 봅시다. 우리가 가는 1년이고 나는 4년의 일부인데 가나의 시행별을 의도적으로 정리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좀 더 길게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한 행이 1음보로 이루죠. 즉 한 줄이 1음보 이렇게 자르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라고 해서 한 행이 3음보로 이루고 있죠. 그죠?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런 식으로 시행의 길이는 짧고요. 당연히 길겠죠. 호흡 속도는 얘는 느리겠죠. 천천히 읽어야 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래요. 그죠? 근데 길면 빨리 읽어야죠.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주는 효과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는 여기서 가를 좀 더 정리하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은 한 행을 1음보씩 배열해서 속도를 늦추고 자 포인트 색깔 다른 걸로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게 표현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뭡니까? 속도를 늦춰서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어떤 내면적 갈등을 잘 드러냈다. 이에 비해 나는 뭡니까? 후경, 즉 배경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한 행의 3보씩 배열해요. 낭도 속도를 높이고요. 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또 포인트 뭡니까?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을 정하는 심화는 외면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요거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앞부분은 상당히 한 행당 길이를 짧게 제시하여 속도감을 늦춰서 화자의 어떤 아쉬움과 망설이는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뒤에 배경을 드러내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 행에다가 사문보를 다 집어넣어서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그죠? 배경 뭡니까? 외적 상황, 시간을 재촉하는 외적,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좀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3번 우리가 보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인데 요것도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제목만 봐서는 슬픔이라는 애가 기쁨한테 말한다 이런 뜻이야. 말한다, 슬픔이 기쁨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의인법. 자, 의인법 들었고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는, 그럼 당연히 나는 슬픔이겠죠. 너에게, 너는 기쁨이에요. 슬픔을 주겠다. 근데 이때 말하는 슬픔은 우리가 그냥 sad, 슬퍼요 이게 아니라, 이때 말하는 슬픔은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슬픔이 상당히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괜찮습니까? 오히려 기쁨이 부정적인 존재예요. 오케이? 다시 정리하면 슬픔인 나는, 기쁨인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슬픔이 나는, 기쁨이 너에게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떤 슬픔?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 주겠다. 잘라. 말이 안 되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 있을 수가 없잖아. 두 번째 줄 역설법.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때 슬픔이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라 했으니까 사랑보다도 소중할 수 있겠죠? 역설법은 겉모습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기쁨 너에게 슬픔을 줄 텐데 그 슬픔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야, 이런 얘기죠. 왜 그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지? 아까 얘기했지만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니까. 자, 그 다음 표현상 특징으로 겠다를 되게 반복하고 있죠. 겠다는 강인한 의지입니다. 뭐뭐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갈게요. 그럼 너는 어떤 누구냐? 그럼 기쁨의 이제 특징 묶어봐. 겨울밤 거리에서 귤을 놓고 살아온, 추위에 떨고 있는, 여기까지 묶어봐. 할머니에게. 그럼 할머니는 누구야?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묶어 너를 위하여. 자, 그럼 기쁨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기적이죠. 배려심이 없지, 그지? 힘든 할머니한테 물건 사면서 또 그 가격을 깎는 이기적인 너를 위하여 나는 어떤 얼굴?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여기 생략된 건 뭡니까? 소외된 이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슬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까지 슬픔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소외된 이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슬픔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되게 상당히 배려심이 없죠. 그런 기쁨에게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소외된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슬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야, 기쁨의 이기적인 모습. 두 번째, 내가 어둠 속에서, 즉 힘들어할 때 너를 불렀지. 너는 기쁨이죠? 왜 불렀어요? 도와달라 불렀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는 날 보고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어. 즉 날 외면했어, 이런 뜻이야. 이게 두 번째 기쁨의 특징 뭡니까? 내가 힘들 때 기쁨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 기쁨은 그런 나를 무시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것도 역설법이죠? 왜? 동사자는 얼어 죽은 사람인데 다시 얼어 죽을 수 없잖아. 또 죽어요? 역설법. 그 얼어 죽은 사람에게 가만히 한 장, 여기서 가만히 한 장은 최소한의 도움이야. 최소한의 도움조차 주지 않은 그런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자, 세 번째 기쁨의 특징, 힘들어서 얼어 죽은 사람한테 작은 도움도 주지 않았죠?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자, 눈물을 흘리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겠죠? 그게 흘릴 줄 모르는데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자, 기다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겁니까? 슬픔이 갖고 있었던 거니까. 슬픔이 기쁨한테 준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 뭡니까?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춰버리겠다. 자, 한방눈은 누구 거냐? 한방눈은 겨울을 상징하죠? 추워요. 가진 자만 즐거운 거제에서 가진 자만의 것들. 오케이? 즉 기쁨의 것이지. 기쁨 너의 한방눈을 멈추겠다. 대신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봄눈은 이제 따뜻한 눈이죠. 그래서 봄눈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슬픈 상황을 함께 너와 함께 같이 가서 눈 그친 길을, 이 눈은 한방눈이겠죠? 한방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뭐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와 함께 그 길을 돌아오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슬픔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그 다음에 기다림의 슬픔 뭡니까? 너가 이 슬픔의 힘을 이해할 때까지, 슬픔의 힘을 이해할 때까지 내가 기다림의 시간을 주며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시에서 포인트는 일단 의인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 역설법 쓰였죠. 그 다음에 오히려 슬픔이 기쁨보다 더 긍정적 대상이고,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모습의 부정적 모습을 던졌죠. 힘들게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 깎으며 기뻐했고요. 그 다음 내가 힘들 때 도와달랄 때 한 번도 날 도와주지 않았고요. 얼어 죽은 사람한테 그 작은 인정인, 작은 도움인 가만히 한 장 덧보이지 않았죠. 그런 너에게 나는 기다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쁨의 어떤 즐거움인 한방눈을 멈춰버리고요. 따뜻한 봄눈을 데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녀와서요. 그 눈 그친 길을 기쁨과 함께 걷겠대요. 그래서 기쁨한테 슬픔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슬픔의 힘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면요. 일단 성찰적이죠.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 제재의 슬픔이고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기쁨의 삶이겠죠. 주제, 이기적인 기쁨의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촉구합니다. 자, 슬픔을 화자로 했고 기쁨의 행동을 혼내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 의미에서 벗어났죠. 일반적으로는 슬픔이 부정적, 기쁨이 긍정적인데 반대죠. 그래서 오히려 슬픔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뭡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을 뭐하자?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얘기인데 표현상 특징은 오히려 슬픔을 더 긍정적 인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